네,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갑질 조사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탈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경찰의 공천 헌금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 이제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어제까지만 해도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오늘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전환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단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건 보통 이제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기 위한 취지에서 이제 부르는 것이고 피의자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는 동시에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체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강제로 이제 구인을 할 수 있는 그 절차로도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 알려졌다가 피의자로 전환된 것을 봤을 때는 일단은 앞으로 조사되는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이 1억 원을 반환을 지금 했는지 여부라든지 아니면 반환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것이지만 혹시나 이제 반환 지시를 받고 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또 김경시 의원하고의 관계에서도 또 이제 뭔가 다른 범죄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사실관계 이외에도 다른 가능성을 비춰봤을 때는 일단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의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은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잖아요. 오늘 조사에서는 특히 어떤 점들을 확인하게 될까요? 일단은 이게 그 2022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이제 1억 헌금을 받았다라고 이제 강선우 의원은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녹취록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김경시 의원은 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이 사실관계를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강선우 의원이 녹취록에서 받았다라는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받은 게 맞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받은 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반환 지시를 또 했고 반환됐다라고 확인했다라는 이제 강선우 의원의 그런 진술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반환 지시를 언제 받았고 실제 반환을 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환을 했다라고 강선우 의원이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뇌물죄라든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언제 했는지도 이제 범죄 성립에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최초에 반환 이제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반환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죄가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있지만 근데 당시에 이제 어쨌든 받아놓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후에 정말 문제가 될까 봐서 반환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받은 의사가 있었다라고 해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언제 이 그 공천 헌금을 받고 언제 반환 지시를 받아서 반환했는지 이런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김경시 의원의 미국 출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발이 됐고 그 이튿날에 이제 바로 미국으로 향했는데 물론 개인 사정으로 나갔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사실상 좀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미리 좀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어야 될 게 아마 출국 금지 조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남겨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의 진술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준 사람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 유무, 그다음에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환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해외로 출국을 해버리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진술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단기간에 이제 출국 금지 조치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말 맞출 가능성을 조금 이제 배제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소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누구 말이 더 맞는지 여부를 좀
무게를 이제 좀 비교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가능성을 지금 어떻게 보면 경찰이 열어놨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먼저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천 헌금의혹 수사 과정 지켜보겠고요. 이제 다음은 또다시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 개그우먼 박나래 씨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의혹이냐 하면 국세청 세무조사 특혜 의혹인데요. 앞서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을 당시에는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이 최소 2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약 2, 3억 원만 추징했다. 이런 의혹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나래 씨가 그 1인 기획사 엠파크를 세웠는데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2022년도에 11월경에 이 박나래 씨의 그 기획사와 박나래 씨에 대해서 이제 고강도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세무조사가 있었고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세무조사액을 좀 추정을 해봤을 때에는 2018년부터 이제 설립이 돼서 2021년 3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이 100억 가까이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벌어들인 수익을 인출한 것이 아니고 법인에 유보시켜 놓는 내용으로 이제 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가공 경비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계속해서 이제 뭐 매출을 좀 누락을 시키는 방법을 해서 탈루를 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이 있었고 그때 이제 생각됐던 부분이 이제 약 20억 정도 이상을 좀 탈루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징을 통해서 이제 뭐 냈던 금액 자체는 뭐 2억에서 3억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금액 자체의 괴리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조심스럽지만 이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특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이 세금을 부과를 하는 부분은 이 서울지방청 당시 이제 세무청에서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서 근거 자료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명확하게 탈루를 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탈루액이 또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또 배제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뭐 이런 의혹만 제기되는 단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또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나래 씨의 모친의 근무 여부입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모친이 지금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고 예. 모친에게 월 이제 급여 명목으로 돈이 나갔고 그게 이제 연 단위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급여가 나간다라고 하는 게 상시 이제 고용이 돼서 근로를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이제 지급되는 그런 명목의 돈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박나래 씨 모친이 어쨌든 이제 원래 고향이 이제 목포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근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모친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는 그런 모양새로 해서 급여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인 자금을 빼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이제 의혹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나래 씨 모친이 당시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도 탈루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세무조사 특혜라고 한다면 어떤 점들을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이 법인에 뭐 유보된 금액이 어느 정도 있었다, 뭐 50억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사업상에 지출할 수 있는 비용, 그러니까 뭐 이제 회식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이런 이제 데스크를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비품, 집기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서 그 비용만큼이 공제가 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는 세금 자체가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나래 씨가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들을 혹시나 본인의 개인적으로 뭐 다른 뭐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유흥제를 살 수가 있고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 소비를 했던 거를 마치 사업상에 지출을 한 것으로 이제 꾸몄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공 경비라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구간을 확 낮춘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수익 자체가 너무나 컸다 보니까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법인에 유보시켜 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좀 그런 명목으로서 돈을 또 인출을 해서 썼던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는 지점이어가지고 그래서 추징금 액수와 그때 당시에 어쨌든 예상했던 탈루액이 이제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한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박나래 씨가 기획사를 설립한 이후에 이제 대부분의 금액을 유보금 형태로 법인에 보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조사를 나섰던 것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박나래 씨가 수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 급여 명목으로도 인출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제 본인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부분도 없이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인에 이제 유보를 시켜놓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그런 명목 자체가 이제 혹시나 이제 사업상 명목이라고 했지만 다른 용도로 좀 지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의심은 대부분의 이제 뭐 이런 법인을 세워놓고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이제 수익금이 많이 뭐 매출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지출되는 비용을 봤을 때 너무나 많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조금 의심은 해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2022년도에 이렇게 이제 비정기적으로 세무조사가 들어갔던 부분도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세청에서는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이제 먼저 좀 모니터링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확인했는데 다만 이제 확인했을 때 추징금 자체가 이제 너무나 이제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혹시나 이제 국세청에서 잘못 뭐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한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가 좀 미진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추가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산세를 물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살펴볼 점이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 또한 월급만 받고 사실상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그런 점에서 볼 때 탈세 가능성에 대한 재조사도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이제 그 뭐 모친도 문제고 예. 사실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이제 급여 명목으로 돈이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전 남자친구가 직원으로서 만약에 급여를 받았으면 예. 이 1인 기획사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기획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증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만약 그런 부분이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임금이 이제 나간 부분도 사실 이제 잘못 나간 부분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세금을 재산정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세금을 떠나서 사실 이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인의 자금을 횡령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액수 자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면은 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서 이제 형사처벌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앞으로 그 결과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종강역 인근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켜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 구속 기로에 놓였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고 부분과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약물의 성분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약물을 실제 복용을 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이제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사고가 발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다른 원인도 개입을 했을 가능성을 또 배제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물로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애매하다라고 재판부에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주거도 일정하고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에서 구속을 해서 이제 이렇게 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구속영장 기각을 하고 지금 석방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사건을 다뤘는데 주목받은 쟁점이 바로 약물 운전 여부였잖아요. 그래서 현재 경찰이 국가수에 검출된 모르핀 성분에 대해서 추가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황인데 이 추가 감정 결과 감기약이 아닌 걸로 판정이 되면 향후 수사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이제 이 적용되는 제명 자체가 네. 지금 이제 뭐 도로교통법 위반에 이제 약물 운전도 있고 거기서 이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위험운전치사상죄라고 해가지고 특가법 이제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예. 만약에 이제 국가수에서 이제 감정을 했을 때 그런 결과가 적용이 된다면 이 혐의들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 감기약을 먹고 그 감기약에서 모르핀 성분이 나왔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를 처벌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 법조항은 있지만 그러면 어떤 약물을 먹는 거를 문제를 삼는지 그리고 그 약물을 먹었을 때 그런 복용을 하고 나서 어느 시점 정도 지난 뒤에 운전을 하면 괜찮은지 사실 이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네.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수에서
이 모르핀 성분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정말 단순하게 감기약 성분에서 나온 걸로 볼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소명을 이제 해볼 것 같고, 만약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인위적으로 어떤 양분을 복용을 하고 나서 이런 운전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정말 그게 아니고 감기약을 복용을 해서 그 안에서 나왔던 성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재판부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일단은 이 사고가 발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혹시나 이제 다른 뭐 사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령의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또 운전에 또 부주의한 부분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고, 다른 원인이 또 개입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일단은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어떨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국과수 감정 결과 이 모르핀 성분이 감기약 등의 처방약에서 검출이 된 거라고 한다면 해당 혐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본인도 이제 약을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제 먹었던 거다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도로교통법 위반의 약물운전 혐의는 나중에 이제 무혐의가 돼서 이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빠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지금 뭐 단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수사 초기 단계이고, 모르핀 성분이 간이시약 검사에서 나오고 나서 어쨌든 정밀 감정을 통해서 이제 그게 어느 약물 성분인지 여부랑 그다음에 이제 실제 복용을 했을 때 그 기준 시점으로 해가지고 체내에서 이제 이 약물이 분해되는 속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 약물이 검출된 양과 그다음에 이제 역산해봤을 때 대략 어느 시간 전쯤에 복용을 했는지, 그래서 그게 정말 감기약으로 복용했을 시점이 맞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 정밀하게 감정 한번 해서 판단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주운전만큼이나 약물 운전도 위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행법에서 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이제 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이 이제 그동안 조금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년 6월에는 이제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또 있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처벌의 수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어가지고 기존에는 현행법상의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면 이제는 이게 4월부터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되고, 그리고 약물을 복용을 했다라고 의심받는 사람이 이 음주를 했을 때 이제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하는 것처럼 약물에 대한 측정을 또 불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 처벌을 하겠다. 그래서 이 약물 검출에 대해서 측정을 불응하는 제도 이제 신설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첫 번 이제 처음 걸렸을 때 그때 이제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상습적으로 이렇게 약물 운전을 하게 된다면 뭐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또 조금 더 가중되는 그런 처벌하는 법조항도 이제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 4월부터 이렇게 처벌의 수위가 좀 강화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더욱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갑질 사건인데, 택배 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 카드를 빌려줄 테니까 월 사용료를 내라. 얼마? 33,000원을 내라. 라고 요구한 갑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시킨 택배를 이제 배송하기 위해서 공동현관을 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 카드 내가 빌려줄 테니까 편하게 드나들면서 33,000원 나한테 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제 카드를 이제 공동현관을 출입할 때 이 카드를 발급하는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도 이제 10만 원을 내라라고 했고, 거기에 더해서 월 이용료를 33,000원을 이제 내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이어가지고, 사실 택배를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동 현관문을 열고 네.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세대 앞에 이제 택배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택배 기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택배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그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에서 또 갑질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뭐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또 동시에 누르지 말 것, 뭐 이런 조치도 좀 취하고 있고, 그리고 뭐 출입 카드를 또 양도나 대여를 하지 말고 분실 시에는 이 모든 책임이 또 택배 기사에게 있다, 뭐 이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 바로 시행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이 결국 이제 택배 기사에 대한 갑질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월 33,000원도 모자라서 보증금 10만 원에 분실 책임까지 떠넘기는 건데, 이게 그럼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 건가요?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네.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마다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렇게 이제 자치적으로 관리 규약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인들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출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카드키를 발급을 하고 네. 이렇게 월 이용료를 이렇게 책정은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의사 합치가 되지 않고 소수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의를 해서 이렇게 자치 규약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효력 자체가 이제 무효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규약을 마련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 조항의 효력을 인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치 지금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정 공고를 할 수는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실제 시행이 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택배 기사에게 비용을 요구한 아파트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지난해 8월에도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그때도 너무나 유사한 게 이제 그때도 이제 공동 현관을 출입을 하는 카드키 보증금 5만 원을 이제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월 지금 뭐 5천 원씩 이용할 때마다 5천 원씩을 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문제가 됐는데, 근데 결국 이제 그게 너무나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후에 철회를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금 뭐 택배 기사들이 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비슷한 결의 문제지만 그 서울시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그 외부인이 또 출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행료를 부과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이 문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아파트에서 갑질 아닌 갑질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그런 이제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파트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조금 이제 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거는 이제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특히나 택배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과도 너무나 이제 밀접한 맞습니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주민들의 불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뭐 규약을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함을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화요일 사건 현장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